이소연은 지방신문 문화부 기자였다. 28세의 나이에 기자 생활 5년차. 그리 화려하지도 않고 월급도 넉넉하지 않았지만 자신만의 기사를 써내려가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지역문화센터의 소규모 전시회부터 시립도서관의 독서 프로그램까지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일상 속 문화 이야기들을 발굴하는 것이 그녀의 전문 분야였다. 남편 정우진은 철도 관제사였다. 기차의 안전 운행을 책임지는 중요한 일이었지만 나간 근무가 잦아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직업이었다. 우진은 성실하고 묵묵한 성격으로 밤새 기차들의 운행을 관리하며 승객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두 사람은 대학교 동창회에서 만났다. 소연이 지역 축제에 대한 기사를 쓰기 위해 취재하던 중 우연히 마주친 우진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서로의 일에 대해 이야기하며 공감대를 형성했고 2년간의 연애 끝에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한 지 이제 겨우 6개월. 신혼의 달콤함을 만끽할 여유도 없이 두 사람은 각자의 일에 치여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소연은 마감에 쫓겨 밤늦게까지 기사를 작성했고 우진은 교대 근무 때문에 낮에는 잠을 자야 했다. 때로는 며칠씩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할 때도 있었다. 그래도 두 사람은 나름대로 행복했다. 아침에 일찍 나가는 소연을 위해 우진이 미리 준비해둔 간단한 아침 식사. 야근으로 지친 우진을 위해 소연이 끓여둔 따뜻한 주. 작은 배려들이 모여 일상의 온기를 만들어갔다. 신혼집은 시내에서 구금 떨어진 아파트 단지의 작은 툼이었다. 넓지는 않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에서 두 사람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소중했다. 거실 한쪽에는 소연의 작은 책상이 있어서 급한 기사를 쓸 때 사용했고 우진은 침실에서 낮잠을 자며 야간 근무에 대비했다. 주말이면 함께 동네 카페에서 브런치를 먹거나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소소한 행복을 나눴다. 우리 참 평범하게 잘 살고 있지. 우진이 공원 벤치에 앉아 말했을 때 소연도 고개를 끄덕였다. 응. 특별할 건 없지만 이런 게 좋아. 두 사람 모두 크게 욕심을 부리지 않는 성격이었다. 소연은 대기업 언론사로 이직할 기회가 있었지만 지역민들과의 끈끈한 관계를 포기할 수 없어 현재 직장을 선택했고 우진은 안정적인 공무원 생활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철도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워나가길 원했다.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았지만 부족함도 없었다. 소연의 월급 280만 원과 우진의 월급 320만 원을 합치면 신혼부부가 생활하기에는 충분했다. 큰 꿈보다는 작은 행복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소연은 아직 알지 못했다. 이런 평온한 일상이 곧 예고 없는 변화로 인해 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점에 시어머니가 있다는 것을 말이다. 어느 금요일 저녁, 소연은 마감 기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지역 미술관에 새로운 전시회에 대한 리뷰를 써야 해서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다. 집 앞 주차장에 낯선 승용차가 서 있는 것을 보고 고개를 갸웃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시어머니 한복순이 소파에 앉아 우진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소연이 인사를 건네자 복수는 환한 미소로 답했다. 소연아, 고생 많았어. 우진이한테 미리 연락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그냥 왔어. 복수는 50대 중반의 활발한 여성이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아들을 키워내며 강인함을 기른 여성이기도 했다. 최근에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빈티지 의류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다. 어머님 사업이 요즘 잘 된다고 하던데 어떠세요? 소연이 물으며 부엌에서 물을 따라왔다. 그게 말이야. 복순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다. 요즘 라이브 커머스가 대세잖아. 나도 해보려고 하는데 문제가 좀 생겼어. 우진이 궁금하다는 듯 어머니를 바라보자 복수는 계속 말을 이었다. 지금까지 창고에서 촬영하고 있었는데 임대료가 너무 비싸. 한 달에 80만 원씩 나가니까 수익이 별로 안 남아.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 복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거실을 둘러보았다. 여기서 하면 어떨까 싶어서. 소연은 물 마시던 것을 멈추고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여기서요? 응. 거실이 넓고 채광도 좋잖아. 라이브 방송하기에 딱 좋을 것 같아. 복수는 마치 이미 결정된 일인 양 말했다. 우진이 당황하며 입을 열었다. 어머니, 그런데 여기는 저희가 사는 곳이라서. 뭐가 문제야? 낮에는 너희 둘 다 일 나가고 없잖아. 그 시간에만 쓰면 되고. 복수는 태연했다. 그리고 소연이가 기자니까 사람들한테 홍보도 잘 해줄 수 있을 거고. 소연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갑작스러운 제안이라 당황스러웠고 무엇보다 사전에 아무런 상의도 없었다는 점이 불편했다. 어머님, 그런데 적어도 미리 상의는 하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복순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다. 상해, 가족끼리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내 남편한테 이미 얘기했어. 우진이 깜짝 놀라며 말했다. 어머니, 저는 분명히 어렵다고. 어려운 게 뭐가 있어? 복순이 우진의 말을 끊었다. 월세도 아끼고 여기서 하면 교통비도 안 들고 일석이조잖아. 소연은 기자로서의 직감으로 이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집안에서 상업적인 활동을 하게 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 세금 문제, 이웃과의 갈등, 그리고 무엇보다 사생활 침해 문제가 심각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희도 좀 더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소연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복수는 소연을 찬찬히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이전과 달리 차가웠다. 소연아, 너도 사회생활 해봤으니까 알겠지만 기회란 건 때가 있는 거야. 너무 신중하기만 하면 놓치는 법이야. 그날 밤 복순이 돌아간 후 소연과 우진은 침실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다. 여보, 어머니가 정말 여기서 사업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 우진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우리 집이 갑자기 촬영 스튜디오가 된다고? 말이 안 돼. 소연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직 몰랐다. 시어머니가 다녀간 지 사흘 후인 월요일 오후, 소연은 오랜만에 일찍 귀가했다. 지역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북토크 행사 취재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다. 아파트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경비실에서 경비원 김 씨가 손을 흔들었다. 기자님, 택배가 엄청 많이 왔어요. 일단 집 앞에 놓아뒀는데 확인해 보세요. 소연이 3층 복도에 올라가 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집 앞 복도에 크고 작은 택배 상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대략 20개는 넘어 보이는 상자들 위에는 모두 이소연 이름으로 발송된 택배 전표가 붙어 있었다. 이게 뭐야? 소연은 당황하며
택배 전표들을 하나씩 확인해봤다. 발송인은 모두 달랐지만 내용물 안에는 의류, 잡화, 액세서리 같은 단어들이 적혀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가 우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집 앞에 택배가 엄청 많이 와 있어. 뭔지 알아? 택배. 나는 주문한 거 없는데. 혹시 잘못 온 거 아니야? 소연은 다시 밖으로 나가 택배들을 자세히 살펴봤다. 주소는 분명 자신들 집이 맞았고 수취인도 이소영으로 정확했다. 하지만 발송인 주소를 보니 의심스러운 점이 있었다. 여러 지역의 다양한 업체에서 보낸 것들이었는데 그 중 몇 개는 해외 직구 업체였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시어머니였다. 소연아, 집에 물건들 좀 도착했지. 어머니, 이게 어머님이 보내신 거예요. 응. 미안해. 미리 말 못했네. 급하게 주문해야 할 게 있어서. 복순의 목소리는 태연했다. 라이브 방송 준비하려면 샘플 상품들이 필요하거든. 소연은 어이가 없었다. 어머님, 저희 집 주소로 사업용 물품을 받으시면 안 돼요. 이건 명백히 문제가. 뭐가 문제야? 며칠만 보관해뒀다가 가져갈 건데. 복순이 말을 끊었다. 그리고 이미 주문한 건데 어떻게 해? 반송하면 배송비만 날리는 거야. 소연은 기자로서 이런 상황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다. 사업자 등록지가 아닌 곳에서 상품을 수취하고 보관하는 것은 여러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다. 세금 신고 문제는 물론 반품이나 교환 시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질 수 있었다. 어머님,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세금 문제나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어요. 소연이 차분히 설명했다. 무슨 세금? 그냥 택배 받아 놓는 건데. 복수는 별것 아니라는 듯 말했다.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전화를 끊은 후 소연은 상자들을 하나씩 집 안으로 옮겨야 했다. 이웃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고 좁은 현관의 상자들이 쌓이면서 집안이 창고처럼 변해갔다. 저녁에 우진이 돌아와서 상황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이게 다 뭐야? 거실이 온통 상자투성이네. 어머니가 라이브 방송용 상품들이래. 소연은 지친 목소리로 답했다. 며칠만 보관해달라고 하시는데. 우진은 상자들 사이를 비집고 다니며 답답한 표정을 지었다. 이러면 우리가 살 공간이 없잖아. 다음날 아침에도 택배가 계속 도착했다. 이번에는 반품 처리 상품들이었다. 교환, 반품, 불량품 회수 같은 딱지가 붙은 상자들까지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소연은 출근하면서 경비원에게 말했다. 김 아저씨, 혹시 제 이름으로 택배가 또 오면 일단 경비실에서 보관해 주세요. 집에 공간이 없어서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자님, 이상하네요. 갑자기 택배가 이렇게 많이 오는 게 말이야. 사무실에 도착한 소연은 관련 법규를 다시 찾아봤다. 역시나 사업자 등록지 외의 장소에서 상업용 물품을 보관하고 거래하는 것은 여러 문제가 될 수 있었다. 특히 반품이나 교환 상품의 경우 소비자와 분쟁이 발생하면 실제 거주자가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었다. 그날 저녁 소연은 우진에게 단호히 말했다. 이 상태로 두면 세금 문제, 반품 비용, 심지어 법적 분쟁도 우리가 떠안아야 해. 생활 공간도 잃고 신혼도 잃어버리는 거야. 우진은 그제야 심각성을 깨달았다. 집안이 창고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택배는 계속 도착했고 이제는 거실뿐만 아니라 작은 방까지 상자들로 가득 찼다. 소연은 자신의 작업 공간조차 잃어버렸고 우진은 낮잠을 잘 공간도 없어서 소파에서 쪽잠을 자는 상황이 되었다. 더 큰 문제는 시어머니가 예고 없이 집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었다. 라이브 방송 준비라며 상자들을 정리하고 옷들을 꺼내어 거실 곳곳에 걸어두었다. 집안은 완전히 의류, 매장 창고로 변해버렸다. 이제 정말 한계야. 소연이 우진에게 말했다. 어머니와 직접 대화해야겠어. 금요일 저녁, 곡순이 또다시 집에 나타났을 때 우진과 소연은 단호한 결심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복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상자들을 뒤지며 상품들을 확인하고 있었다. 어머니, 잠깐 앉아서 이야기 좀 해요. 우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무슨 이야기? 나 지금 바빠. 내일 라이브 방송 있어서 준비해야 해. 복수는 손을 멈추지 않았다. 그게 바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진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엄마, 여기는 제 아내와 제가 사는 집입니다. 스튜디오는 따로 구하세요. 복순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서서 아들을 바라봤다. 뭐라고? 저희가 결혼해서 새 가정을 꾸렸잖아요. 그런데 집이 온통 창고가 되어버렸어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복순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우진아, 너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소연이 옆에서 입을 열었다. 어머님, 저희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정말 생활할 수 없어요. 복수는 소연을 노려봤다. 별 볼 일 없는 며느리 주제에 우리 집안에서 받아준 은혜도 모르네. 그 말에 소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굴복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어머니, 저는 은혜를 갚지 않은 게 아닙니다. 소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하지만 제 삶의 공간을 지키는 건 은혜와 상관없는 문제예요. 삶의 공간. 복순이 비웃었다. 기자질하면서 뭘 얼마나 번다고 이렇게 오만하니. 지방신문 기자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얘가 다 알아. 그 순간 우진이 벌떡 일어났다.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뭐가 안 돼? 사실을 말하는 건데. 복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내가 너를 얼마나 고생해서 키웠는데. 고작 며느리 하나 때문에 어머니를 이렇게 대하는 거야? 이건 며느리 문제가 아니에요. 우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저희 생활 공간을 존중해달라는 거예요. 어머니도 사업을 하신다면 제대로 된 공간을 구하셔야죠. 복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다. 정말 실망이다.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나? 소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어머님, 저와 남편이 이 집에서 숨 쉴 권리도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도 신혼부부로서 온전한 생활을 하고 싶어요. 숨 쉴 권리. 복순이 코웃음을 쳤다. 그런 거창한 소리는 제대로 된 집에서나 하는 거야. 이런 좁은 투룸에서 무슨 권리를 주장해? 그 말에 우진이 완전히 폭발했다. 엄마, 너무하세요. 집이 좁든 넓든 저희가 선택한 공간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어머니 집이 아니라 저희 집이에요. 내가 지금 뭔 말을 하는지 아니? 복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제대로 된 말이에요. 우진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니의 사업을 방해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저희 생활 공간은 침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수는 잠시 말없이 서 있다가 가방을 들었다.
좋아. 알겠다. 내가 이렇게까지 무시당할 줄은 몰랐네. 현관문을 향해 걸어가면서 복순이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었다. 후회하게 될 거야. 둘 다. 문이 닫힌 후 집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우진과 소연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비로소 같은 편에 서서 함께 싸운 첫 번째 순간이었다. 시어머니와의 대결 이후 주말이 지나갔다. 복수는 전화도 받지 않았고 집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집안에는 아직도 수십 개의 상자들이 그대로 쌓여 있었고 매일같이 택배가 계속 도착하고 있었다. 월요일 아침 소연은 일찍 일어나 인터넷에서 택배 배송지 변경 방법을 찾아봤다. 우진도 출근하기 전에 택배 회사들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다. 여보, 이미 발송된 건들은 어쩔 수 없대. 하지만 앞으로 올 것들은 수취 거부할 수 있다고 해. 우진이 전화를 끊으며 말했다. 그럼 일단 도어락 비밀번호부터 바꿔야겠어. 소연이 결단을 내렸다. 어머님이 열쇠 없이도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두 사람은 함께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했다. 결혼할 때 시어머니에게 알려준 비밀번호를 바꾸는 일이 마음 편하지는 않았지만 필요한 조치였다. 그날 오후 소연은 기자로서의 네트워크를 활용했다. 법무팀에서 근무하는 대학 선배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했다. 소연아, 그건 정말 위험한 일이야. 선배 변호사 이지원이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업자 등록 없이 상업용 물품을 개인 주거지에서 보관하고 거래하면 세무서에서 문제 제기할 수 있어. 특히 온라인 쇼핑몰이면 더더욱.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모든 상품을 반송하고 앞으로 오는 택배는 수취 거부해.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 배송지를 모두 변경 요청해야 해. 소연은 그날 저녁 우진과 함께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인터넷에서 곡순의 쇼핑몰을 찾아 배송지 변경을 요청했고 주요 택배 회사들의 수취 거부 의사를 통보했다. 또한 아파트 경비실에도 양해를 구해 더 이상 소연 이름의 택배는 받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수요일 저녁 곡순에게서 화가 난 전화가 걸려왔다. 너희들 뭐 하는 짓이야? 배송지를 왜 멋대로 바꿔? 복순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다. 우진이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는 사업 못 한다고. 그럼 내가 어디서 해? 창고 구하는 돈이 어디 있어? 그건 어머니가 해결하셔야 할 문제예요. 우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저희는 더 이상 이 일에 관여할 수 없어요. 정말 실망스럽다. 내가 너를 이렇게 키운 게 아닌데. 복순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어머니를 실망시켜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저희도 저희 삶이 있어요. 전화가 끊어진 후 우진은 소연의 손을 꼭 잡았다. 이번엔 우리가 처음으로 같은 편이었네. 소연도 고개를 끄덕였다. 힘들었지만 제대로 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 며칠 후 곡순에게서 문자가 왔다. 다른 창고 구했다. 앞으로 연락 안 한다. 짧고 차가운 메시지였지만 어쨌든 문제는 해결된 것 같았다. 주말이 되자 두 사람은 집안에 쌓인 상자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반송 가능한 것들은 모두 반송 처리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기부하기로 했다.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조금씩 자신들의 공간을 되찾아갔다. 일요일 저녁 마지막 상자를 치우고 나서 두 사람은 깨끗해진 거실에 앉았다. 조명이 꺼진 거실은 텅 비어 있었지만 오히려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다.
우리 집 같이. 소연이 웃으며 말했다. 응. 이제야 진짜 우리 집이야. 우진도 미소를 지었다. 비록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어색해졌지만 두 사람은 후회하지 않았다. 누군가의 일방적인 욕심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들의 공간과 삶을 스스로 지켜냈다는 뿌듯함이 있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생길까? 소연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럼 또 함께 해결하면 되지. 우진이 아내의 어깨에 팔을 올렸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잖아.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평온한 잠에 들었다. 자신들만의 공간에서 자신들만의 속도로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과 함께.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많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